예. 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손 드셨는데요. 예, 우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와사대학교 국제정치학 그 박사과정 2년차 이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종편을 자주 봤었는데 네. 박사님을 이제 모습을 되게 자주 그 텔레비에서도 봤고 해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저는 그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대한민국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중국의 위협 그리고 이제 대만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떤 윤석열 정부의 생각 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만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안보가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 배경 설명 조금씩 하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 2022년 11월 대한민국 해군 보고서에 의하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에 즉각적으로 발생할 경제 손실의 규모가 하루에 약 4,500억 원이라 합니다. 네. 이는 일주일이면 3조 원, 그리고 한 달이면 13조 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 이상 특히 대만전에 개입될 수 있는 미국 전력이 한국에 있는 이상 중국의 재래식 미사일 또는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주한미군이 대만전에 개입하게 될 경우 북한마저도 한국을 공격할 기회가 생깁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성공적으로 점령할 경우 이는 미국이 패배했다거나 아니면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 그 어떤 크레더빌리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한 중국은 이제 대만을 새로운 전쟁 기지로 삼아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황해를 포함한 제1도련선 내 해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아시아 전체를 무력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을 믿을 수 없고 중국군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여태까지 양다리 외교를 펼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중국에 붙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또한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국내 그 어떤 친북 세력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한미 동맹을 깨자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그리고 한국이 친중 노선을 밟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거의 중국의 식민지 비슷한 나라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즉 대만전이란 것은 한국으로서는 한 주권 국가로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윤석열 정부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안보를 담당하시는 그런 핵심 참모분들께서는 이 대만전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계신지 좀 네.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범여권 세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뭐 정치학으로 박사를 땄습니다만 그 아카데믹한 토론은 한 30년 전에 하고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첫 질문부터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상당히 구체적인 논거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생각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준을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미국조차도 그 단독으로 미국의 시큐리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단독으로 자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90% 이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입니다.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일본일 거예요. 실제로 유사시에 우리를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두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통한 미국의 군사력까지를 포함하면은 그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커지죠. 물론 요즘과 같이 뭐 12,000km를 공중급유도 없이 날아올 수 있는 비행기들이 괌에 있지만 그 괌에 있는 것과 오키나와에 있는 것과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공간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터졌을 때 그 초기 5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 155마일에 수많은 GPGOP를 만들어 놓는데 이 GPGOP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이 돌발적으로 남침을 했을 때 5분 버텨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5분을 버텨줘야만이 사단이 후퇴를 하고 민간인이 소개를 하고 반격할 수 있는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속도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괌에서 발진하냐, 미 본토에서 발진하냐, 아니면 오키나와에서 발진하냐, 아니면 우리 오산 기지에서 발진하냐는 것은 전쟁의 초기 양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한일 간의 이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우리가 대놓고 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서 일본이 우리의 생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뭐 100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을 뿐이지 모든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 군사 전략들을 컨틴전시를 짜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세기까지는 미국이 워낙 자신만만해 가지고 그 탈냉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미국한테 완전히 그 패배하고 괴멸당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너무 자신이 강해져 가지고 미국이 두 개의 전선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두 개의 전쟁을 미국이 단독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접어들면서 이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 판단을 미국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전선이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요.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토가 직접 공격받아 본 적이 없어요. 뭐 하와이 진주만 기습이라고 하는 것도 본토가 공격당하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당하지 않았던 그 역사에서 보면 9.11 테러라고 하는 건 진짜 끔찍한 악몽이죠. 이건 본토가 직접 공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미국의 그 본토의 안전을 전제로 두 개의 전선을 세계에 근데 중동의 전쟁 하나하고 동아시아의 전쟁 하나를 동시에 할 수 있냐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자체를 하나의 전선으로 줄입니다. 근데 전쟁은 두 군데에서 날 수 있잖아요. 또 세 군데에서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지적 분쟁은 별개로 치고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그 전쟁이 어쨌든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터질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략 자산의 유연한 배치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개의 전선을 큰 소리 칠 때는 두 개의 전쟁을 벌일 때라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한반도 미군이 없이도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국력이 있어, 군사력이 있어 이랬던 것이고요.
이게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자각 위에서 전략을 다시 구성할 때는 하나의 전선도 다른 여러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서 온전하게 하나의 전선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유연 전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사시에 어디에선가 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터질 때는 뭐 유럽 나토군이나 또는 주한미군의 일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미국의 현실이니까 그 미국의 그런 현실적 전략 전환에 우리도 발맞춰 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딴 데서 전쟁이 나는 거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까지 갖고 와서 총력전을 펼치게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평소에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미국이 여기저기서 전쟁을 치를 때 우리도 혈맹 국가로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금 무기를 주고 있잖아요. 뭐 사실은 살상 무기죠. 포탄이니까. 이거는 러시아를 생각하면 굉장한 외교적 리스크를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그러나 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안보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막상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한테 도와달라, 그게 먹히냔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늘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프라이어티를 두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별하고 선택해 갈 것이냐. 그 과정에서 덜 중요한 부분과 관련된 리스크 테이킹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나라와 다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잘못된 이 편견이나 또는 이 거짓말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는데 한 10여 년 동안에. 그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G2 국가라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군사력만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야말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요, 정치 체제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롱 스테이트와 윅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외형상 스트롱하나 실제로는 윅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게 권위주의 독재 체제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동원력을 보이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동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자발성이 없는 이런 국가는 실제로는 굉장히 취약한 국가 아닙니까? 겉으로만 강하게 보일 뿐이지.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의 대부분은 겉으로는 굉장히 위익해요. 뭐 군대가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 길거리 가도 경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저 위로는 왕족부터 저 아래로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고 총동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속으로는 매우 약한 국가고 겉으로만 좀 허장성세로 강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0,000,000를 간신히 넘어선 국가에 불과해요. 그래서 경제력이나 뭐 군사력만 가지고 따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이 전략 무기,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핵 항모하고 핵 잠수함하고 전략 폭격기. 핵의 시대에는 핵 갖고 싸우는 거니까 이 핵 무기의 전력과 중국이 갖고 있는 이 핵 항모나 핵 잠수함이나 또는 핵 전략 폭격기는 우선 양적으로도 게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다가 G2 국가라고 하는 거짓말 신화가 막 퍼져서 그렇지,
사실은 중국은 우리하고 맞짱 떠도 지것들이 지금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군사력이건 경제력이건 뭐건 간에. 그래서 저는 중국에 쫄 거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함부로 얕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잠재적인 적이고 관리하고 봉쇄해야 될 적이나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이 지금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봉쇄 전략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위협적 존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싹을 자른다는 의미에서의 봉쇄 전략이지 현존하는 위협적인 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중국이 큰 소리는 치지만 결코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점령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붕괴돼도 좋다고 각오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진핑 정권이라고 하는 게 뭐 시황제 등극이라고 뭐 떠들어도 되지만 얼마나 취약한 정권인지는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거. 그리고 저는 5년 이제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됐는데 저거 5년 다 채우기 힘들다고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저런 취약한 정권이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의 분쟁을 통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대만을 찝쩍거릴 수는 있지만 정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시진핑 정권의 운명을 걸고 대만을 점령하고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진짜 전면적 군사행동을 한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잖아요. 그거의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거나 침략해서 점령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할 때는 막상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도 개입하겠다는 게 전제가 돼야 비로소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면서 쭉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때 한국 군을 직접 대만에 보내서 중국 군과 싸우게 하는 그런 양식의 개입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 미군이 들어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도 직접 군을 보내는 데까지는 아마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군사 지원이라든지 경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전쟁의 당사국인 중국에 대한 봉쇄라든지 하는 작전에서는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취해 갈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인 행동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 쭉 설명하신 대로 중국이 그렇게 대만을 침략해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버렸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누구도 미국을 믿고 해구산을 믿고 미국의 약속을 믿고 미국의 이 크레디빌리티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대만 침략에 미국이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미국의 국가이익의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3자처럼 그냥 뭐 적당하게 지금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기 지원은 하지만 사실은 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군사 개입이 불가피해집니다. 이건 곧 우리의 전쟁이기도 해요.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여기서 줄이겠고요. 이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 종북 주사파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중국 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입장과 윤석열 자유파 정권의 중국 공산당 또는 북한 집단에 대한 입장의 철학적 차이가 이렇게 깊이 있는 거죠.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면 너무 장황해져서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저는 그 와세다 태평양 아시아 학부에서 박사과정 3년 차에 재직 중인 박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그리고 만나 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도 이제 안보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그 대한민국 안보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 크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 정치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북한으로부터 오는 비대칭적인 힘의 위협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의 그런 가속화되는 국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협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만큼 같은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이제 한미일, 특히 이제 안보 공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과거 한일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이제 일본과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근데 그런 정책적인 이제 기조가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이제 차세대 주역, 저희 청년들이 어쨌든 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좀 더 대일 친화적인 그런 안보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일 친화적인 안보관에 가장 기저에 있는 요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육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위안부 문제나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좀 식민지에 좀 민감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반일이라는 감정을 가지기도 좀 쉬운 체제인 것 같고 또 이제 그게 뭐 문재인 정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반일이라는 감정을 저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한미일 공조 공조 협력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좀 반일 의식을 좀 뒤로 하고 네. 올바른 대일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래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젊은 청년들이 좀 더 한미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안보 협력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사 문제적 접근이 있고 하나는 현실적 안보적 접근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청년 세대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좀 익숙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이전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또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야기 풀기가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리아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 우리 주가가 뭐 3%, 5%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한국에 파견하는 주한미군들은 생명수당을 받고 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파견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군의 매뉴얼입니다. 생명수당을 제일 많이 받고 옵니다. 한국에. 실제로 76년에 있었나? 그 도끼만행 사건, 75년 같기도 하고요. 도끼만행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을 겪은 적이 없어요. 미군이 어디 가서. 도끼만행 사건 아시나요? 예, 판문점에 서로가 이제 그 경계를 서는데 미루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서 저쪽 북한 쪽에 시야를 가려가지고 미군들이 가서 그 미루나무를 이제 이거 베려고 했거든요. 그거 북한군이 도끼고 들고 와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를 했어요. 도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미군에게는 그 한반도는 언제든 그런 식으로 습격당해서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작년에 북한이 63회에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탄도미사일 등등을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제 그냥 일상이 돼서 뭐 또 쐈나 보다 이러고 갔지만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한 5일에 한 번 걸로 저쪽이 미사일 계속 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전 세계는 다 느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저 채권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채권 이자 높아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게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우리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주고 우리들의 고환율로 부담을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안,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 방안이 뭐냐?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국방비의 최소한 3배 이상을 바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 이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무한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북한이 거의 북한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아마 50% 이상 군사비를 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아마 주한미군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뗀다 할 경우에는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우선 핵무기부터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정말 안 죽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NPT 탈퇴해야 되고 IAEA로부터 제재받아야 되고 UN 제재 받아야 되고 경제적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다 끊기게 되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적 제재를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지 않고서는 핵무기 자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한미군의 존재, 또 일본의 존재, 그리고 미국이 1년에도 아마 수백 번 얘기하는 해구산 확장 억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지금 우리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선택해라,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우리는 도저히 일본하고 뭐 못하겠다, 미국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부담해야 된다. 할 수 있냐? 여러분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면 200만 원 군사비로 써야 된다. 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통일돼서 어느 쪽이 죽든 간에 끝날 때까지 수십 년간 그 짓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처럼 살아야만 된다. 선택해라. 일단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군소리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미군의 한미 안보조약과 해구산을 가지고 70년 동안 그것에 의지해서 이 군사비 부담이 우리 GNP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다른 경제적인 투자를 못할 정도로 군사비 비중이 크지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갖는 현실적 의미들을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선택하게 하면 뭐 저는 그 이후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문제인데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 왜 역사 문제에 천착하는가. 이거는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부터 이자들이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우리 한국의 정치 이념 지형은 어떤 것이었냐면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먼저 넘어왔잖아요. 먼저 내려와서 딱 장악하고 김일성이를 세워서 바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남한은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정권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급투쟁, 정치투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계급투쟁, 정치투쟁에 이 벌어지는 그 남한의 이 상황에서 보면
이미 그때 절반은 박헌영 남로당이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전국 조직으로 30년 이상 활동을 해온 게 조선노동당이거든요. 박헌영의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해서 일제시대 내내 독립운동도 가끔 했지만 실제로는 조직 보존을 위해서 수십 년을 버텨온 거거든요. 조선공산당이. 그게 해방 후에는 남조선 노동당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세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노당과 형제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이가 이끌었다. 여기까지가 좌파 아닙니까? 좌파 중에서 좀 강성좌파가 박헌영이고 약간 온건좌파가 여운형이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빨갛고 분홍색 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다 좌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게 이제 4분의 3이죠, 그러면. 그럼 이제 나머지 4분의 1이 우파인데 이 나머지 4분의 1인 우파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구 세력과 이승만 세력. 이 김구 세력과 이승만 세력인데 이 김구 세력은 김규식 등은 투철한 이념적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 굉장히 이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생각들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한민족인데 통일해야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공산당 체제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조차도 김일성이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평양에 가서 우리 어떻게든 하나가 됩시다 라고 엉뚱한 짓 하면서 이용만 당한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주류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물론 그 전부터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모든 정파가 다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당시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한 세력이 세 세력이 있어요. 하나가 상해임정, 또 하나가 북해도 쪽에 북간도, 간도지방 만주 쪽에 있었던 임시정부, 그 다음에 한성 임시정부라고 있었어요. 당시에 임시정부가 세 개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모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끼리 분열하지 않고 대통령이 한 사람이니까 상해 임정으로 통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건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그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을 하면서 윌슨 교수 밑에서 그야말로 수제자로 컸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 정가와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계속 수십 년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 같은 거냐면 키신저 같은 역할? 이런 정도의 그 비중 있는 역할을 수십 년간 미 워싱턴 정가에서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한테 하지 중장, 정치 하나도 모르는 미군 장군에 불과한 하지 중장이 말빨이 먹히겠어요? 메카더 자령관도 이승만이 보기에는 정치 모르는 군인에 불과한 건데. 트루만 저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해.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유약해가지고서 6.25 전쟁을 중간에서 끝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남노당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건준 무슨 이런 것도 별거 아니고 김구 같은 거는 눈에도 안 들어왔을 건데 유일하게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이 1945년에 이제 군정을 실시하면서 박헌영 남노당도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해주고 건주는 말할 것도 없고 다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해주는데 끝까지 견제한 거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움직이는 거 사사건건 감시하고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 넘어올 때도 개인 자격으로 비행기 타고 개인 자격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상해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렇게 견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대1 정도의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승만의 건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개로 놓으면 한반도 전체를 10이라고 놓으면 북한에 5개가 이미 있고, 그다음에 남한에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나머지 정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합치면은 90%가 반 이승만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9대1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정업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1946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지금 사정이 이러하므로 남북한을 다 하나로 하는 통일정부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유엔 감시하에 자유민주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국가 건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선언 때문에 이승만은 반통일론자로 몰려가지고서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거의 이 사망선고 받을 뻔할 정도로 몰려요. 그런데 결국은 그 2년 후에 바로 이 이승만의 정업 선언에 의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저 좌파들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미군이 애치선 선언을 하고 거의 다 철수한 상황에서 자기들은 소련, 중국의 사전 승인과 지원을 받아가면서 전면전을 했는데 또 진 거예요. 이승만한테.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죽을 때까지 이승만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거죠. 또 박정희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졌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면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의 주류 정통 세력이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재해석하고 이 역사를 왜곡해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에서 정통성 있는 세력은 이승만이 아니라 김일성이다. 박정희가 아니라 김일성이다. 이렇게 그 역사를 왜곡을 해야만이 지금도, 그래서 정통성 있는 세력은 누구냐? 김일성, 박헌영의 뒤를 잇고 있는 우리 종북주사파다. 이게 주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최근세의 역사 경험 때문에 친일파로 몰면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고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버린 거예요. 네, 실제로는 이승만은 가장 반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한국전쟁까지 하면서 한미동맹을 맺은 다음에는, 야, 이거 소련, 중국이 있지, 북한이 언제 다시 쳐내려올지 모르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치선 선언으로 실수하는 바람에 안 죽어도 될 36,000명의 미군 장병들을 죽였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한미일이 제대로 딱 그 동맹을 구축해서 저놈들이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대 걸림돌이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일본하고는 뭐 밥도 안 먹겠다는 거니까. 가장 반일적인 이승만을,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친일파로 몰아갖고 매도한 거예요. 가장 반일적인 이승만, 그리고 반일적이기는 마찬가지인 박정희도 친일파로 몰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역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고육지책이었으니까 그 얘기는 좀 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역사를 왜곡해서 김일성 세력 또 그들의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들이 역사적으로도 자기들이 정당한 세력이고 지금도 그 정당성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해왔던 거군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감성적인 터치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께서는 경공수를 단련하셔가지고
나뭇잎 타고 압록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본 헌병들을 척살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 유치원 애들이나 재밌어 할 정도의 그런 거를 김일성 해고록에 버젓하게 쓰고 수십 년간 그거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주사파 운동권 이 대학생들이 열심히 경공수를 한때 훈련한 적이 있어요. 지도 김일성 따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성적 터치로 이 젊은 이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선전선동하고 해서 여기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역사적 사실을 잘 설명할 거냐. 이게 MZ 세대들은 김일성이가 이승만이가 박정희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나 보고 그냥 이러저러하게 단편적으로 어른들한테서 듣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런 역사적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건 단순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이건 그야말로 역사 이념 투쟁이죠. 저들이 끊임없이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왜곡된 좌파 역사관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 역사적 실체를 우리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사실은 청년들만 아니라 40대, 50대에 이건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세대잖아요. 이 정교조 세대들도 다 그보다 MZ 세대보다 더 그런 면에서 허위의식에 젖어 있어요. 이러한 그 이념 역사 이념 투쟁과 문화 투쟁이 진짜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세다 미일연구소 이승재 연구원입니다. 이제 앞에 학생 두 사람의 질문을 이어받아서 같이 네. 이제 연관된 질문으로 이제 두 개를 던지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결국은 이제 확장 억지입니다. 이제 확장 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억제가 아니고 억지가 맞는 표현인데 이제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해주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자, 확장 억지력에 대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이 아마 질문의 본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억지력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억지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격 가능한 능력, 두 번째가 반격할 의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거기다가 이제 확장 억지력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 간의 신뢰성이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다 따져볼 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결국은 북한이 다양하게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가 하면 요격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거고. 자, 두 번째, 미국이 과연 보복을 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76년도 미루나무 사건, 이거 미국이 보복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푸에블로 사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68년도 있고 69년도에도 이제 미군 정찰기 사건도 있는데 그때도 미국은 자기들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우리가 이제 당했을 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북한이 미국의 이제 그 의도를 믿고 있어야 되는데, 자, 북한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북한 매체를 보면은 자주 알 수가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막말하는 게 아니고 주는 놈도 속이고 받는 놈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딱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건 제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그것을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국 간의 신뢰성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한미 확장 억지력 물론 중요한데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같은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너무 성급한 선언이 아니었나? 아메리칸 파이만 찾았지 코리안 파이인 뭐 핵 주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용어는 확장 억지거든요. 예, 적의 전쟁 가능성을 그 억지한다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억제나 억지나 비슷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로 드신 70년대에는 냉전 체제가 엄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위협이 곧바로 소련이나 특히 소련의 반격을 불러올 것이 매우 가능성이 높은 그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은 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많이 양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해구산을 얘기하고 확장 억지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확장 억지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그걸 믿고 겁을 먹고 도발을 못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거를 안 믿으면 그러면 확장 억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뻥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러핑이 간파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일단 우리가 마음만 먹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란 혁명군 대장을 무인 드론으로 딱 처형해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그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직접 이란을 공격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제일 시급한 게 김정은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럴 의지가 있다. 그리고 진짜로 결심하면 행동한다는 걸 끊임없이 김정은이한테 지금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미군의 스텔스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평양 상공을 갔다 와도 북한의 레이더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갔다 온 며칠 있다가 그 사진을 공개를 해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비밀스러운 라인을 통해서 김정은이한테 편지 형식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너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갔다 왔고 그때 우리가 단추만 눌렀으면 넌 이미 죽은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그 말로만 확장 억지 하고 실제로 행동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브리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주고 있다. 어제 핵잠함이 부산으로 기항한다든지 그리고 원래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은밀하게 기동하는 것이 생명인데 대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확장 억지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잠수함을 노출함으로써 그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도 끊임없이 확장 억지가 거짓말이 아니다, 뻥이 아니다, 블러핑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얼마나 믿는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그런 면에서는 이자가 비교적 현실적 판단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도발 수준이 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고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저것들이 분명히 ICBM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정상 각도로 12,000km를 날려서 이게 그 종말 단계가 정확하게 성공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겁이 나서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고각으로만 쏘잖아요. 고각으로 쏘면은 내려올 때 각도도 가파르기 때문에 이 정상 각도로 쏠 때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히 날라올 때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데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생기는 열이 달라요. 여기가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걸 버텨내야 되거든요. 이 미사일 구조가, 탄두가.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그 고난도 기술이고 이걸 종말 단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완성했다고 하려면 정상 각도로 쏴서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고각으로 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뭐 작년에 63회의 미사일을 쐈다 뭐 저저저거 해도 이것이 지켜야 될 선이 어딘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장 억지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뭐 집권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야당이었을 때도 끊임없이 두 가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는 그런 주장을 안 했지만 집권을 했을 때는 정부가 주장은 안 했지만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주장을 했고 야당이었을 때는 야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계속 주장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핵 자체 개발론, 이른바 핵 주권론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술핵 재배치론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핵 주권론의 대표적인 주장은 원유철이라는 정치인이 했고 이 사람 국방위원장 할 때 했어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할 때.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론은 정몽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의원들이 이걸 주장했어요. 제가 원유철 의원이 미국의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미국을 가서 이 핵 주권론을 이야기하는 정황을 쭉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원유철 의원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구산이 확실하다고 확신만 한다면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그 미국의 그 상원 그 군사위원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빛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의 NPT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란이건 북한이건 핵 개발을 억제하는 게 기본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란이나 북한이나 다 적대적인 국가들이니까 이게 막고 뭐고 하는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쓰는 거가 거리낌이 없는데 동맹국가라고 하는 한국이 이걸 핵을 만들겠다고 나올 때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게 미국일 수밖에 없고 한국이 핵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대만이 가만히 있겠으며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북한의 핵 못지않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사태입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태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핵 개발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해구산과 확장 억지를 믿지 못해서 지금 핵 개발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확실하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그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야당에서는 마치 핵 주권을 포기한 선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데 그건 적반하장이에요. 이것들이 언제 핵 개발하자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랬던 것들이 워싱턴 선언에 그 선언이 들어가면 환영을 해야 되거든. 논리 일관성을 가지려면 환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갖고도 공격하잖아요. 그것들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저는 외교 문서에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을까. 그게 외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 확장 억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매뉴얼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확인 끝에 그 한 줄을 우리가 넣어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핵 잠수함이 노출돼서 부산으로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제 워싱턴 선언에 한 줄을 썼어요. 그런데 막상 북한은 핵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확장 억지를 우리의 기대만큼 또는 약속만큼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워싱턴 선언은 우리 입장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때 핵 개발을 하면 6개월이면 대체로 뭐 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그 상황으로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외교는 선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혈맹 국가고 지금까지의 동맹 관계나 또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미국의 입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 경우에 비록 워싱턴 선언에 우리가 핵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조약에 구속받아서 뭐 우리 생존까지 포기할 정도로 우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외교 문서는 그 상위의 그 상황, 맞아 우리 생존이 직접 위협받을 때 우리가 생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하는 이 상위의 원칙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그 원칙은 우리가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저 같은 평론가는 책임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정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국가안보실장도 이렇게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의 그 담론이 있다.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수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가? 한국적 보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실체는 또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계 종속 이론을 써가지고 이제 뭐 CMP 논쟁, 그다음에 NLCA 논쟁, 그다음에 NLPD 논쟁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식반론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자주민주 통일 운동, 그러니까 자민통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주는 반미자주고 또 여기서는 민주라고 하는 것은 검찰타도 사법개혁을 말하는 거고 통일은 결국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한 이념을 가지고 제야이든 시민단체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권의 정치에 입문을 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정점을 이루면서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체로서 딱 이렇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보수는 구체적인 보수가 무엇인가 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조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도 여기 말씀하실 때 각각의 단체, 모든 단체가 좌파들한테 먹혀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명확한 보수라는 뭐다 이거다 이렇다 하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다는 이념 없이 점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적 보수의 방향과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보수주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은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시민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으로 마침내 지구상에 나타났던 것은 시민혁명을 거쳤습니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30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 전까지 개인은 개인이 아니었어요. 한 부족의 부품이었거나 또는 뭐 무슨 신의 이 수단이었거나 뭐 다 그랬던 겁니다. 이것이 나는 나야. 이를테면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그 말을 하셨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하다. 그 하는 그 절대적 개인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존재를 선언한 것은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했지만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는 한 300년 전에 시민운동, 시민혁명을 거쳐서 비로소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 개인, 어떤 권력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이 절대적 존재로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치가 개인주의, 자유주의 정치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제 어떤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지난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를 보면 분명히 공산주의와 싸움을 한 우리 자유주의, 자유우파 진영 이게 보수인데 이게 보수일 텐데 근데 이 보수인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자유우파 진영에서 과연 이 개인주의와 그 자유주의를 그 자신들의 그 이념으로 체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냐? 불행하게도 그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의 건국 이념에 보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재헌 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할 때 기독교 성경을 놓고서 합니다. 워낙 뭐 미국 정치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라 뭐 별 생각 없이 미국식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헌법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헌법 위에다가 헌법을 들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미국은 성경을 갖고 선서를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취임할 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서구 사회에서 또는 이 자유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겠지만 180년 전에 공산주의가 나타나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에
180년 또는 150년에 걸친 이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칼 마크스는 일종의 통일 이론을 제시한다고 한 셈이죠. 그래서 사적 유물론을 제시하고 그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법칙을 제시한 거예요. 이런 일반 통일 이론과 같은 법칙, 이걸 칼 마크스가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 일반 이론적 그 통일 이론을 부수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를 한 사람이 막스 베버인데요. 막스 베버는 이 칼 마크스의 이 통일 이론적 수준의 일반 이론을 어떻게 부쉈냐? 어떻게 부쉈냐면, 이게 이제 통일 이론을 부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법칙에 맞지 않는 사례 하나만 나타나도 통일 이론은 무너지잖아요. 일반 이론은 무너지잖아요. 이 사례를 칼 마크스가 미국에서 찾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례를 찾아서 그것을 정식화한 것이 칼 마크스의 그 대표적인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막스 베버인데. 네, 막스 베버요. 아, 그랬어요. 예, 막스 베버. 내가 옛날에 저 대학원 시험 볼 때도 칼 마크스하고 막스 베버를 자꾸 헷갈려가지고 칼 마크스를 논하라는 그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막스 베버를 논했어요. 그런데 A+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비교하지 않으면 논이 안 되니까. 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여기에 뭐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고 짧게 한마디만 하면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아는 헐리우드의 서부 영화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인공과 악당이 나타나서 맨 마지막에 둘이서 딱 마주보고서 네가 먼저 뽑아라 뭐 그러고 하나 둘 셋 하고 뽑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서구에서는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쏘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먼저 뽑는 놈이 임자고 그랬어요. 아니 목숨이 걸려 있는데 언제 야 그래 한번 네부터 쏴라, 이게 말이 돼요? 가장 유명한 이 역사상 실제 한 결투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죠. 그건 굉장히 리얼한 수법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보면 뭐 둘이서 폼 잡고 하는 장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쪽 저쪽이 다 나무 뒤에 숨고 수레 뒤에 숨어서 수만 발을 쏴가지고서 3명인가 4명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자당 소요된 총알 개수를 보면은 1인당 1명 전사하는데 30만 발인가 50만 발의 총알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 뒤에서 쏘고 잠 잘 때 쏘고, 이게 서부였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칼 마크스는 기본적으로 경험적 방법으로 이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저것들이 총도 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한 번 약속하면 지키고, 그래서 부를 축적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해서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게 사례를 한두 개만 갖고 보면은 공통점이 안 보이니까 사례를 수백 개, 수천 개는 넓혀야 비로소 공통점이 추출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자들이 신교도들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는 다른 공통점이 없는데, 인종도 다르고 다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 도대체 프로테스탄트가 뭐길래 이들로 하여금 서로 등에서 총 쏘지 않게 한 번 약속하면은 절대적으로 지키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 시작한 게 이제 막스 베버의 종교 사회학이 됩니다. 거기에서 켈비니즘의 핵심 교리가 나오게 돼요. 그거는 막스 베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켈비니즘 교리에서 그걸 막스 베버가 찾아낸 겁니다. 그 핵심 교리가 뭐냐면 구원 예정설이에요. 구원 예정설. 이건 뭐냐면 이 캐톨릭과 이
그 가톨릭을 개혁하자고 나온 신교도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 기독교죠. 사실은 캐톨릭이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 저는 이제 종교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캐톨릭이 더 그냥 논리적으로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 행사해주는 교황님이 있는 거예요. 그 교황님의 새끼가 우리 동네에 있는 신부야. 그래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면 이 사람이 죄도 사해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의 인간적 언어로 설명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본인밖에. 세상에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른대. 아무리 대형 큰 교회의 목사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그 목사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한테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데 이 구원이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칙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오로지 하나님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법에서는 이게 도둑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법에서는 이게 선지자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그 12 사도가 예수님 따라가고 할 때 보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이 기준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해 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놨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 좋은데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저기 저 말석에 앉아있는 신도를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으셨는지 나는 평생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나쁜 짓만 하는 저자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는지는 나도 모르고 저도 몰라. 언제 알아요?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갔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았느니라. 앞으로 널 일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 세계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 내가 인간의 법에 따라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안 돼, 그게. 가톨릭은 그게 되거든? 가톨릭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고해성사하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죽기 전에 있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받는 미사 뭐 이런 거 받으면은 구원받았다고 상징이 되는데 기독교 개신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는 하나님이 무서워. 심술궂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인간은 끝없이 복종하고 끝없이 긴장하고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그 신앙을 갖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은 단 한시도 딴짓을 못해. 겁이 나서.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십계명 지키면서 잘 사는 거야, 열심히. 거기 보니까 뭐 하지 마라 짝기 있잖아. 7도 안 해. 왜?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이지 마라 했으니까 안 속이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이런 종교와 신앙이 그 개인 간의 크레딧을 형성시켰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트러스트를 형성시켰다는 거야. 후쿠야마의 얘기대로. 그렇게 해서 이 트러스트가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마켓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크레딧이 있어야, 트러스트가 있어야 마켓이 만들어지잖아. 이걸 이제 막스 베버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막스는 틀렸다. 봐라. 너 하버구조 경제
경제 관계가 너 상부 구조를 만든다고 했잖냐. 어?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가 상부 구조인 종교가 시장이라는 하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네 이론 틀렸어.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누가 대신 만나주지 못해.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기 위해서 중개도 하지 못해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절대적인 고독, 하나님 앞에 무한히 작은 존재, 불완전한 존재, 이 존재가 자유주의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서구 자유주의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은 바로 그런 절대적으로 고독한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인격이 되는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유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갑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런 이 자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주의 철학이 형성될 수 있는 씨앗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파는 이승만 시대가 끝나고 박정희 시대는 이승만 시대를 잊어버립니다. 지워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외롭게 죽게 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망명간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난 다음에 해화동에 있는 이화장에서 살고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았겠죠. 고령이니까. 처음에 미국에 가서 교회를 처음 세우고 독립신문을 처음 만들었던 곳이 하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그 원로들 또는 그 자제들이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와서 한 두어 달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두어 달 쉬러 갔다가 결국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막았어요. 짐작키로는 이승만이라는 큰 거목을 현실 정치 속에 들여놨을 때 이제 갓 시작된 박정희 정권이 여러 가지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귀국을 막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18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근대화했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18년의 근대화 방식은 동원체제 권위주의적 방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 근대화는 했지만 그런 자유주의적 이 보수주의의 이 합리적 핵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통해서 비로소 다시 이 그 군부 이 권위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대타협을 통해서. 그러면 이때라도 이 자유주의 철학의 회복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근데 노태우 정부도 김영삼 정부도 그런 이 보수주의의 부활, 이 자유주의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이념적 역사적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천착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전 세계의 자유선진 국가에서 보이는 이른바 보수주의의 합리적 핵심인 자유주의 철학 그리고 그 자유주의 철학의 철발인 아주 절대적 고독 속에서 시작되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 정치 문화적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수는 보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보수 세력의 주류적 흐름과는 조금 이게 달라 보이는 좀 변종과 같은 보수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격받아 왔어요. 너네가 뭐 보수 맞아? 뭐 너네가 뭐 자유주의를 알아? 이런 식으로 공격받아 온 거예요. 이제 이 흐름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부터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자유고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담론 그 연설의 행간을 쭉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 보수의 합리적 핵심인 자유주의 철학을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얼마나 그런 것이 내면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문제로 토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취임사, 그다음에 퇴임사, 그리고 정치 입문을 선언한 그 선언문,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사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쭉 한번 보시면 이게 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 초안은 잡아줬을지 몰라도 직접 쓴 거로 알려져 있어요. 직접 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중요한 문건들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유주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물론 이 프로테스탄티즘 수준의 담론은 나오지 않지만 그건 또 나올 자리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로소 이 전 세계 보수 세력의 핵심인 자유주의 철학이 체계화되고 내면화되고 또 세력화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한미일 안보를 이제 공조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강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문제가 뭐냐면은 핵을 반입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괌에서 핵 항모가 들어온다든지 하와이에서 핵 항모가 들어올 때 이거는 이제 일본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입 안 한다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사시 터졌을 때 이제 미국의 핵 전력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결국은 일본하고 사전 협의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꾸 반일 해가지고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현재 미국의 이제 주일 미군이라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에 지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주 이제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반도의 그 미군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평택이나 오산 기지일 거예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전략적 기지가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사시에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냐 이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는 못 하겠지만 저 같은 평론가는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워커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6.25 전쟁 때 실제로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지휘를 했지만 메가더 장군은 한국 전쟁의 전선을 누비지를 않았어요. 일본에 있었죠. 태평양 사령부에. 그리고 가끔 가서 이제 격려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로 6.25 전쟁 때 한반도의 전장을 누빈 그 8군 사령관은 누구냐? 워커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1950년에 이제 찝차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워커 장군을 기리는 그 호텔이 워커힐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워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낙동강 전선을 워커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1950년 8월 3주 동안 8월 초 3주 동안 칠곡 경북 칠곡 대구 위에 있는 칠곡의 다부동에서 백선엽이 그 전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낙동강이 무너져요. 그러면 부산까지 또 그냥 속절없이 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산 진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산 진동이라는 곳에서 김성은이라는 해병대 사령관이 이걸 지켜내지 못했으면 마산 뚫리면서 바로 창원 거쳐서 부산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임시 수도가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 낙동강 전투 지켜내기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낙동강 다부동 전투 그러면요. 북한은 정예 3개 사단이 물밀듯이 내려왔고 여기에 백선엽 1개 사단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바지가랑이 걷고 건너면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낙동강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그 당시에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포기하고 어떻게 부산을 지키냐? 아니죠. 부산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낙동강 전선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으로 망명정부를 세우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장을 지휘했던 워커가 절대 그거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물러나면 그걸로 끝난다. 하고 사수해야 된다고 해서 낙동강 전선이 워커 전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워커 장군의 얘기대로 이걸 지켜내면서 북한군 5개 사단을 낙동강에 묶어둘 수 있었기 때문에 후방이 비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메가더가 인천으로 상륙해서 포위 작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임진왜란 때 류성룡, 영의정 생각이 났어요. 선조가 이게 겁이 많고 교활해가지고 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잖아요. 도망가서 압록강가에 이르러서 강을 넘으려고 했어요. 강만 넘으면 중국이니까 저 일본 놈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많은 문무백관들도 왕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또 지도 지 목숨이 아까워 그러니까 같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이 임금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이렇게 협박을 해요. 왕한테. 지금 압록강을 넘으면 조선 땅은 다시는 네 것이 되지 못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버텨야 된다.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는 순간 더 이상 조선은 니시 왕조가 되지 못한다. 거의 참형을 당할 정도의 이런 언사를 해서 막아내요. 어쨌든 말고삐를 잡고 막아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결국 그 류성룡은 이제 임진왜란이 이긴 시점에 파직당합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다 이겨놓은 날 이제 류성룡이는 파직당해서 고향에 가서 그 후 다시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이제 죽어요. 류성룡이 파직당하던 날 이순신은 명랑에서 전사합니다. 노량진에서 전사합니다. 마지막 해전 같은 날. 제가 그 워커라인을 들으면서 그 류성룡이 떠올랐어요. 낙동강 전선을 포기하자라고 했던 실제로 아마 그게 합리적인 의견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뿌리치고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최고사령관이니까 버텨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때 낙동강 전선을 포기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우리한테. 그런 나라예요. 뭐 미군 기지가 몇 개가 있고 그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떠나서 급하면 제일 가깝게 가서 의탁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일본이라고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일본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동안 정치인들이 비겁했어요. 막 그렇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보수의 구체적인 이제 개념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이 아직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던 과정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칼뱅주의라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 인해 가지고 칼뱅주의 그게 이제 위그너 정신이고 그 위그너 정신이 우리 여기 이제 연구했던 에드먼드 버크의 그 이제 위그너 이제 신위그너가 구위그너에게 전하는 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이제 보수의 품격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좀 잘못된 번역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여기 버크 전문가도 있나요? 예, 결국은 이제 그거지 이제 퓨리타니즘 이제 청교도 정신이 이제 보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이제 보수라고 했을 때 보수라는 것이 왜 개념이 없냐 하면은 항상 이게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컨서버티브라는 단어라는 것은 1953년에 러셀 커크가 The Conservative Mind라는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보수주의라는 게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 1953년도에는 1940년대부터 일어나는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보수는 사회주의적인 그 공격성에 대해서 대항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살아갈 때 이제 뭐 대통령도 이제 뭐 자유주의를 이제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자유가 오늘날 어떠한 자유를 의미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청년들 실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 철학의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이제 자유다. 불명확한 자유를 무엇을 지칭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유도 하면은 그게 네. 일반 사람들한테 와닿겠는가라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잘못됐지만은 전달성 하나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와닿지도 않는데 네. 과연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래.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수라 했을 때 딱 꽂는 뭔가의 핵심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여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에드먼 버크 전공자가 계시다니까 반갑습니다. 에드먼 버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랑스처럼 혁명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개혁하고 보수해야 돼. 그게 보수주의의 핵심이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보수주의는 혁명당하지 않기 위한 수동적, 수세적 방법으로 나온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공격하는 세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를 공격하는 세력에 맞춰서 때로는 보수주의가 이렇게, 때로는 보수주의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수주의의 진짜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공산주의가 됐건 뭐 나치즘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유토피아를 지상에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에 쩔어서 뭔가를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청사진을. 다들 이제 그야말로 불가능한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쫙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수주의는 여기로 가자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만들어져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행,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수십 년간에 수천 년간에 걸친 수십만 년에 걸친 우리 인류의 정수가 녹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류의 지혜의 정수가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끊임없는 쇄신과 개혁이 보수주의의 핵심이죠. 이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이 없는 것이 수구예요. 그런데 이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은 사회에 따라서 또는 상대하는 적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유연하다는 거예요. 특정한 대마고구나 특정한 프린트를 가지고 글로 쫙 밀고 나가는 그런 기계적이고 막혀져 있는 그런 결론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그 체제를 위협하는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유연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보수주의의 최대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주의가 미국이 직면한 적에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수주의와 조금씩 외연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합리적 핵심은 같다는 거예요. 그 합리적 핵심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보수주의가 대안적이지가 않고 적극적이지가 않고 공세적이지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주의의 그 유연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다시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것과 차원을 달리해서 보수주의는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은 현실 속에서 좌파들과 싸워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100% 동감합니다.
보수주의 철학이나 또는 자유주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좋은데 그래 보수주의가 자유주의가 늘 위협받고 있다면 그 위협하는 적이 미국의 적과 한국의 적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 한국의 경우에 그 위협하는 적 지금 종북 주사파가 위협하잖아요. 그 종북 주사파는 나름의 멋있는 그 강령을 가지고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것을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무슨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나 플랜이 없어. 이거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철학자들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수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다니는 정치인들한테 요구해야 될 정치적 요구입니다. 정치적 요구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정치인들 사이에 몇 사람이 눈에 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 그런 보수주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싸워요. 왜 잘 싸우냐? 법치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국정운영 원칙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같은 사람 굉장히 잘 싸웁니다. 이 종북주사파의 이 불법 탈법 현장에 가서 그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완전히 그 정돈된 무슨 그 유토피아 같은 블루프린트를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이 길로 나가야 돼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나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수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문제 지적에는 공감하고 그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주의 철학을 정립하고 내면하는 문제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같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 너무 좋은데. 와세다대학교 지금 국제교양학부 2학년 재학 중인 문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미국이 지금 이제 4군 체제지 않습니까? 이제 육해공 이제 해병대까지 물론 뭐 해병대는 이제 해군성이라는 부서 밑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예산 편성은 독자적으로 해병대가 따로 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3군 체제로 이제 그냥 육해공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해병대 출신으로서 제가 같이 이제 미군과 연합훈련도 해보고 이제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굉장히 좀 열악한 거를 많이 느낍니다. 뭐 사실 뭐 해병대 병력 자체가 한국이 뭐 세계에서 좀 손에 꼽히는 정도로 많다고 하지만 사실 독자적인 상륙 작전이 불가한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뭐 전쟁 상황이 나면은 미군의 해병대 장비에 의존해서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많이 이제 연합훈련 때도 보고 하고 있는데 그 정치권에서 이제 해병대를 이제 따로 사성장군을 만들어서 이제 따로 이제 독립을 시키자. 이제 해군에서 뭐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 따로 독립을 시키자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왜 아직까지 이제 현실적으로 좀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좀 박사님의 견해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19세기, 20세기 외교사에서 보면 이 대륙 제패설과 해양 제패설이 번갈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륙 제패설은 독일, 프랑스 같은 뭐 이런 데서 주로 했으니까 그쪽은 육군이 강해요. 근데 이제 해양 제패설을 실제로 구현한 게 영국, 미국이니까 여기는 원래부터 해군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해군의 이 병력이 미국의 4군 체제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보다 해군 조종사가 더 실력들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병대가 해군청 소속이긴 하지만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은 뭐 그는 미국의 그런 군사 전략 또는 전통에 입각해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는 상군이 완전히 따로 놀다가 통합체제로 합참이라는 통합체제로 바뀐 거가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병대를 따로 독립시키자고 하는 건 이 통합체제를 시스템화시키는 것하고 좀 흐름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병대의 비중을 높이자. 별 사성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하고 예산 독립성을 어느 정도 좀 주자라고 하는 주장은 저도 해왔어요. 저도 해왔지만
통합군 체제로 시스템화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게 잘 반영이 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합참 중심의 통합군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상징적 측면에서 해병대 사령관 지금 삼성 장군이 맡고 있는 거 사성 장군을 올리고 하는 문제는 저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제기해 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보시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해상원인데 석사 때 이제 버크를 연구하면서 이제 현실 정치를 좀 더 배우겠다고 그 일본의 한 의원 밑에서 한 3년 정도 인턴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한일 관계 속에서 많은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 이제 뭐라 그러나 교류 의원들 간의 교류가 참 얕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의원이 되면 어느 정도 의원이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선거 때마다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게 계속 봐야 신뢰관계가 쌓이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이제 말을 몇 번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한일 의원들 교류 중에 신뢰를 할 만한 의원들 간의 교류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범위 안에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의 그 정상회고 시대로 들어오면은 그 고위 정책 결정자들 간에 그 프라이빗한 이 크레딧이 그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뭐 지금 바이든은 여전히 뭐 버텀업 방식으로 실무자들이 다 조율하면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바이든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게 5분이건 1시간이건 옆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유럽은 뭐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침에 영국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이 아침에 만나고 필요하면 저녁에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슈들을 정상들이 직접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회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정상들 간에 또는 주요 외교 정책 결정자들 간에 신뢰관계가 무지무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정치인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자들의 집에 방문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네트워크라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집문을 열어줬을 때 비로소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 호텔에서 10번 만난들 다 비즈니스로만 만나는 거다. 디플로매틱하게 만나는 거다. 일본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뭐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뭐 자주 오지도 못했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일본의 그 어떤 정치인들로부터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일본에 네트워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 기준으로 보면 한일 의원 연맹이니 뭐니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맨날 요정에서 술을 마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네트워크 정말 어렵게 됐을 때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구축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김정필 오이라 메모죠. 그 정도를 만들어낼 정도의 깊은 어떤 그 인간적 신뢰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현재 우리 정치판에서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걸 해나가는 게 외교입니다. 그런 걸 해나가는 게. 그리고 그걸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돈을 쏟아넣는다고 해서 뭐 한두 달 만에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끊임없는 그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어려움도 같이 겪어보고 또 그걸 서로 극복해 보는 과정에서 서로가 저 친구는 정말 적이지만 훌륭해 하다못해 이런 정도 평가라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산당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외교 파트 책임자는 20-30년씩 하잖아요. 이를테면 중국 같으면은 주을라이가 한 20년 이상 뭘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알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 공산당의 그 외교 파트 전문가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말을 처음에 딱 하면서 기를 많이 죽인다는 거죠. 아, 제가 그 당신의 전임이 누구하고 이렇게 했고, 당신의 전전임이 누구하고 언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고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별거 아니다. 그들 중에 단 하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을 얻었던 자는 없다. 그거는 수백 번을 만나도 비즈니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1000만 해외 교포들의 그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0만 해외 네트워크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100여 년에 걸친 아픈 역사 속에서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쨌든 일본이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그 사회 주류의 일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재외동포청이 저는 본격적으로 그런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정부 부처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외교부는 어떤 면에서는 오픈된 영역에서 일을 많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뭐 로비 의혹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기본적으로 10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킹을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네트워킹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형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나라와의 그 깊은 신뢰관계를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구축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산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번에 6월 초에 한일 의원 연맹하고 일한 의원 연맹 의원들 불러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왜 교류가 안 되냐 하면은, 이제 일본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일본의 참의원들도 하는 말이, 자, 일본은 오래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인맥 형성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행사 같은 거를 제 연구소에서 준비해갖고 딱 해보면은, 이제 한일 의원 연맹이나 일한 의원 연맹이나 초당파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면은, 아, 누구 의원 참석하면 나 안 가,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오히려 당 내에서 이제 한일 의원 연맹이면 한일 의원 연맹에서 민주당엔 누구, 국민의힘에 누구, 아, 그 사람 있으니까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일본에서도 자민당에 누구 있고 입헌민주당에 누구 있으니까 아, 어떡하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런 것부터 먼저 당내에서 이제 같은 나라에서 이제 집안 정리부터 먼저 해야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일 의원 연맹은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예요. 근데 그걸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폼 잡는 거야. 중요한 거는 당 차원의 외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지금 집권당이 자민당입니까? 자민당 국회의원들끼리 만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야당 의원 한두 명만 섞여 있어도 서로 눈치 보고 뭐 그러면서 진지한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당 차원의 외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만 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저 좌파들이 더 잘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하고 당 차원의 외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안 데리고 갑니다. 지금 저 의원단 두 팀이 가 있잖아요. 그거 지그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깊은 얘기를 지그들끼리 할 거야.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만 가도 못 하거든. 예. 그러니까 당 차원의 외교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사실 이제 전 뭐 청년으로서 뭐 청년의 한 명으로서 한번 여쭤보면, 그 저번 대선 때도 그렇고 사실 좀 20대 남자들은 좀 거의 다 이제 우파 후보를 찍은 경향이 있었고, 뭐 20대 여성들은 뭐 좌파 성향의 후보들을 찍은 게 있었는데, 이 사실 뭐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실 뭐 좀 부패했다, 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청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라고 사실 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 반대파 쪽에 이 우파의 이미지가 뭔가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표를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우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타파해야 하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유권자들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들릴까봐 조금 이제 걱정은 되지만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권자들은 후보나 당이 하는 이야기 전체를 다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이 얘기는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라고 비판하질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긴 있겠지만 몇 사람 전문가들은, 그 유권자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그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그리고 메시지 중에 내가 나한테 딱 들어오는 메시지 한두 개를 갖고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당에서 선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이게 맞느냐,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느냐를 갖고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여성 정책 이거 하면은 남성 애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주춤. 저는 그런 거, 선거는 그런 게 아니다. 완전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얘기라도 남성한테 가서 해야 될 얘기하고 여성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만이다, 그게. 그리고 그걸 같이 해주면 된다. 세상은 논리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아니, 우리 정책에, 정부가 하는 정책이건 정치권이 하는 정책에 서로 모순된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거판은 철저하게 피와 살이 튀는 실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먹물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대 남성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뭐 이를테면 군문과 관련된 무슨 가산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있어요. 그거 20대 남성들의 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하면 그만이고, 20대 남성과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이 파퓰리즘적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한테 가서 이게, 여성들은 남성들의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비판만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 그들은 그들대로 뭔가 필요하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해주면 돼요. 그거의 파퓰리즘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의 기준은 정책과 정책, 구호와 구호, 공약과 공약 간의 논리적 모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개별적인 공약과 정책이 파퓰리즘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레인보우 전략이에요. 표가 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 전 세계 모든 대중정당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은 결국 끝까지 가면 비슷한 정책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공약의 수렴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전략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냐 하면, 표가 되는 모든 집단을 다 한꺼번에 모으는 포용적 레인보우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화끈하게 갈라치게 해가지고 우리 쪽 진영만 똘똘 뭉쳐서 대립각을 확실하게 선을 긋는 곳으로 전략을 구사할 거냐. 이 원초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사실은 선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배타적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 지지표가 51%면 무조건 갈라치기 전략을 해야 돼. 뭐하러 쓸데없이 통합한다고 그래요? 우리 고정표가 51이면 무조건 갈라치기 해야 돼. 저쪽 나쁜 세력이라고 악마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우리 선거에서 이겨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확실한 51%가 아니라 확실한 35%밖에 없을 때는 싫든 좋든 레인보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 인구 구성과 유권자 구성이 대개 50, 51%가 우리 쪽이었어요. 우파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치기 전략을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가 다원화되기도 하고 또 좌파들이 열심히 진지전을 해가지고서 40대, 50대 애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도 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자유파 고정 35, 종북주파파 고정 25에서 30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치기 전략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저쪽은 당연히 레인보우 포용 전략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질 뻔했어. 1년 전에. 이준석이라는 자가 이거 갈라치기 전략을
써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실제로 갈라치기 전략을 써버렸거든. 그 바람에 여성표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또 단이라도 하면 진다고 갈라치기 전략 했잖아요.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를 처음 해본 사람이라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갈라치기 쪽으로 가지 않고 통합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선거 전략의 전체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말하자면 손절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 전략이냐 포용 레인보우 전략이냐는 우리가 어떤 게 마음에 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유권자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고 하는 객관적 팩트를 갖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고 지금은 갈라치기 전략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앞서서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장 여쭙고 싶었고요. 저희가 아무리 이제 안보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해도 사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미래 청년들의 수가,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남녀 갈등이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 저출산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여당의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2350년에 이제 한국인이라는 이 종족이 이제 멸종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YS 정부 때부터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해왔는데 그 사이에 수백조를 쏟아부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어요. 저출산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시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될 책임을 질 이 젊은 세대가 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껴서 결혼도 늦게 하고 또는 못하고 아이도 늦게 낳거나 아예 포기하고 이래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서 아이를 낳아도 그것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고생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출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걸로 되게 정책의 방향이 맞춰왔어요. 그게 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그거는 이 절망적인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키는 데는 부족하다. 그거는 일반적인 시기에 그 인구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완전히 우리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간소리나 하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에 그 반전시켜야 되잖아요. 예, 반등시켜야 되잖아. 이 모멘텀을 잡기는 어렵다고 좀 봅니다. 근데 여러 경험적 연구나 경험적 사례에 대한 연구를 제가 보면 저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거는 돈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이 하나 놓는데 1억 준다 그러면은 놓는다. 그것을 뭐 내가 1억을 갖고서 이런 보육시설도 만들어줄게 뭐 그런 거가 아니다. 그냥 1억 줄 테니까 이 돈 갖고 네 애 키워라. 해소도 안 나오면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말이에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다 이게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완곡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돼서 그런데 나경원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현금 지원이 제일 효과가 크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죠 뭐 정치인들한테 자꾸 이런저런 요구할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 제일 효과가 크다. 이게 중간에 뭐가 거치면 다 그게 비용이 들어간다. 그냥 아이 한 명 낳았을 때 어떤 형태든 1억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아이 둘을 낳았을 때는 합쳐서 3억이 지원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면 사람들이 계산이 가능해진다. 지금 내 월급, 내 남편 월급이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걸 굉장히 복잡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출산을 위해서 하고 있다. 사실은 절반 이상은 이 장치들이 월급으로 갖고 가는 텐데 이런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는 한 가지가 안다.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 있는데 저출산 문제가 이게 이제 정치의 종합적인 이제 모든 기술이 망라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교육 문제도 관련돼 있어야 되고 부동산 문제도 다 관련돼 있어야 되고 이제 사회 인식적인 문제도 다 관련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은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명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치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뭐 이제 정치 쇄신을 하겠다 노력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있는가? 조금만 내가 남보다 뛰어나면은 갑질하려고 하고 좀 더 있으면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애를 놓고 키우고 싶은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주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집값이 어디 가도 전부 다 10억씩 하는 그 10억 있으면은 여기서는 진짜 타워 맨션에 아주 좋은 데 사는데 그런 10억 하는 서울에 이제 흐름한 것도 다 10억씩 하는데 어떻게 이제 월급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려면은 이제 끊임없는 계획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돈 푸는 거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런 문제에서 쉬운 방법이 돈 푸는 겁니다. 근데 계획은 진짜 내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내공이 없다 보니까 계획하는 거는 어려워하고 못하고 가장 이제 포퓰리즘으로 선심성으로 쉬운 것부터만 하려고 하고 자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냐면은 결국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은 다 통폐합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자기 학위에 따라서 월 500씩은 그냥 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사회생활 하라 하면 니는 죽어라 이 소리밖에 더 됩니까? 예.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정상적인 사회이고 그다음에 입시의 공정이라든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 신분 세습의 수단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고 정의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주거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건 전부 다 해결을 하면서 기득권들도 정신 차리고 국민들도 정신 차리는 대대적인 개혁의 안을 마련을 해야지 이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냥 돈만 갖다 뿌린다고 해도 한다면은 그건 절대 될 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49조 뿌렸지 않습니까? 49조나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1인당 전부 다 1억씩 나눠줘갖고 애 낳으라 하면 오히려 그때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쓸데없이 49조 그거 다 어디 갔느냐? 저는 이렇게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지금 0.7873인가 그렇죠? 0.83. 예, 0.83.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느 지점에선가 반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반등의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반등을 시켜놓고 나서 아까 말씀하시는 종합적 대책을 일관성 있게 한 30년 쭉 밀고 가야 비로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또는 극적으로 해결한 나라로 프랑스를 든단 말이에요. 프랑스는 심지어는 가족 형태의 다양한 인정까지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문제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걸 법제화하다 그런 식으로 진짜 종합대책을 일관성 있게 한 20년 해서 이걸 반등시켜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말 단순한 그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까지를 다 이렇게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정도의 국민적 의식 전환까지 필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절박한 거예요. 제 인식은.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이 하향 추세에 있고 그리고 당분간도 이게 반등할 기미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인구 추세를 보면 이거를 반등시킬 극단적인 조치가 우선 필요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9조 1억씩 갖다 줬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극단적인 모멘텀을 통해서라도 반등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진짜 잘 만들어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요. 이거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 인구 대책은. 그런 차원으로 저도 같이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